지금 전체적인 약세장은 진입을 했다고 생각을 하고 저는 강남권도 조정받을 거라고 생각은 하고 있는데요. 자, 오늘 이제 부동산 시장 전망을 위해서 이 최상욱 저자님 이제 모셨는데 그 최상욱 저자님 제가 좀 자료를 찾아보니까 이제 불과 한 1, 2년 전쯤에 전망이 좀 한번 틀리셔서 네. 그 댓글 내용이 좀 안 좋으셨더라고요. 뭐 안 좋은 정도가 아니라 거의 뭐 저를 뭐 퇴직의 나락으로 밀어버렸으니까 이건 뭐 그리고 제 개인적으로 네. 전망을 많이 해왔는데 네. 틀린 전망도 많이 있는 것 같고 또 전망을 했는데 그런 여러 시장의 전망들 때문에 네. 시장이 변하는 것도 있는 것 같고 그런 것 같습니다. 근데 2019년 말에 약세장, 2020년에 약세장 온다고 얘기했던 그때는 네. 제가 돌이켜 생각해 보면은 주택 가격이 성장률이랑 금리랑 그리고 주택의 수요 공급 이 세 가지가 큰 키팩터인데 세 가지 뭐라고요? 우리나라 GDP 성장률, 네. 그 다음에 금리로 대표되는 대출 시장, 네. 그 다음에 주택의 고유한 수요 공급 이 세 가지가 주택 가격의 키팩터이거든요. 네. 근데 그 당시에는 제가 세금에 너무 꽂혀 있어가지고 네. 그래서 막 보유세랑 막 이런 세금이 사실 돈이 흘러가는 어떤 경로를 좀 지정해주는 그런 느낌이 있는데 네. 세금에 너무 꽂혀서 세금 바이어스 된 그런 식의 전망을 해가지고 2020년에 대차게 틀렸죠. 그때 이제 틀린 것에 대해서는 그러니까 틀리니까 저는 사회적으로 좀 응징을 당했다고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댓글 여론이나 이런 게 되게 안 좋았었어가지고 그 당시 제가 운영하고 있던 채널에 맹폭이 왔고 그리고 저희 회사로도 민원이 많이 와가지고 회사에 민원 온 건 정확히 말하면 전망 때문이 아니라 5.6 부동산 대책이라고 문재인 정부 때 용산에 8,000세대 주택을 짓겠다고 한 게 있었는데 제가 그거를 설명을 했더니 용산에 8,000세대 절대 안 돼 이러면서 용산구 쪽에서 강하게 클레임을 감독원에 넣어가지고 감독원에서 하나금융투자로 다시 토스를 하고 너네 회사에 뭐 최상욱이라는 애가 있냐 했겠죠. 그래서 하나금융투자에서 저한테 유튜브 내려 하니까 제가 그 다음날 저 못 내리겠는데 하고 사표 낸 거죠. 유튜브에는 진심이었어요. 그래서 다니던 어마어마한 연봉 포기하고 모르겠다. 그 당시 유튜브는 월에 한 100만 원 들어왔나? 이 정도 됐는데 10분의 1도 안 되는 연봉 소득을 주던 그런 채널을 위해 가지고 그냥 포기를 했습니다. 하지만 또 제가 또 부동산 시장에 이제 계시는 전문가분들한테 얘기해 보면 또 최상욱이라는 이름을 딱 아시는 분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사실 그 전에 이제 그만큼 그때는 틀리셨지만 사실 뭐 언제나 다 맞출 수 있는 건 아닌 거니까 이전에는 하나금융투자에서 건설 부동산 부분 애널리스트 근무하셨고 뭐 한국경제신문이나 매일경제신문에서 이제 베스트 애널리스트도 많이 이제 받으셨기 때문에 전망을 그래도 잘 맞추신 분 중에 한 분을 생각하는데 최근에 부동산 시장 분위기 네. 수도권 기준으로 했을 때 좀 어떻게 보세요? 전체적으로는 작년 4분기에 부동산 시장이 전반적으로 고점을 찍고 그리고 그 다음부터는 하향 안정화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주 통계에서 드디어 KB까지 원래 KB는 마이너스를 기표한 적이 없었는데 지난주 통계에서 처음으로 KB가 마이너스를 기표를 해서 34개월 만에 KB도 드디어 그 마이너스가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부동산원 데이터는 마이너스가 이미 나온 지 오래됐는데 KB 데이터까지 두 개의 메인 데이터가 마이너스를 찍히니까 두 개 가져온 데이터가 좀 다르다면서요? 네. 그게 일단 샘플도 다르고 둘 다 주간 지표는 한 약 3만 호 정도 되는 아파트를 트래킹을 하는데 부동산원은 원래 9,000호밖에 트래킹을 안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KB는 3만 개 하는데 부동산 9,000회 하니까 KB는 시장이 좀 잘 맞는데 부동산원 숫자는 너무 안 맞는다 이래가지고 2020년에 부동산원이 맹폭을 당해요. 그러니까 시장에서 부동산원 데이터 너네 뭐 국가가 인용하는 데이터인데 정부 정책에 기반이 된다고 하는 너네가 이렇게 틀려도 되냐? 이러면서 맹폭을 당하니까 부동산원에서 그럼 우리 사람이랑 돈 더 주세요 이렇게 해가지고 자연스럽게 와 역시 이것이 바로 위기를 대처하는 능력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위기 겪어보신 분에서 표정이 다르시네요. 어마어마합니다. 그러니까 부동산원의 그런 유연한 자세. 그러니까 욕을 하니까 그럼 사람은 돈 더 주세요. 약간 이렇게 하면서 자연스럽게 인원 보강을 해가지고 부동산원도 이제는 27,000개 이상의 아파트 데이터를 가지고 2020년 9월부터인가 바꿨거든요.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저는 부동산 데이터를 봅니다. 그 전까지 잘 안 보셨고. 네, 그 전까지는 너무 그 샘플 숫자도 적고 시의성이 적었는데 지금 부동산 데이터를 보거든요. 네, 그렇게 어쨌든 두 개 데이터가 다 마이너스고 지금 분위기는 그냥 거래량 감소 그리고 매매 가격이 고점 대비 조금 하락 그리고 다만 문재인 정부 정책의 결과물이 똘똘한 채였기 때문에 서울을 중심으로 하는 정말 요지에서는 여전히 신고가가 일부 나오고 있고 전반적으로는 수도권 시장이
조금 침체기에 들어간 그런 초입인 것 같습니다. 지금 수도권 침체기 초입, 그 다음에 일부 입지는 이제 신고가를 말씀해 주셨는데, 그러면 강남구에서 이제 여전히 신고가 치고 있잖아요. 강남권에서는 신고가를 치는 단지들이 여전히 있고. 그러니까요. 네네. 요거는 그러면 어떻게 지금 똘똘한 채는 어쨌든 이전 정권, 문재인 정부에서의 가장 중요한 것 중 하나였고, 네. 앞으로도 뭐 저는 크게 바뀔 수는 없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강남 신고가가 이제 유지될 것 같고 또 나을 것 같기도 한데, 또 한편에서는 이제 많은 분들이 얘기하신 게 지금 수도권 전반적으로 다 빠지는데 네. 강남은 어떻게 버티냐, 여기가 빠지고 일로 이제 가는 거다. 어느 쪽에 좀 더 포커스 두고 계세요? 저는 강남권도 조정받을 거라고 생각은 하고 있는데요. 네. 네. 지금 전체적인 약세장은 진입을 했다고 생각을 하고, 네. 그리고 이게 한 2년 전부터 나타났던 특징 중에 하나인데, 네. 그 부동산 가격이 시장성을 많이 잃었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시장성이라는 게 여러 번의 거래를 통해 가지고 누가 생각하더라도 그 가격에 거래할 것 같다는 게 시장 가격인데, 상승할 때도 그냥 뜨문뜨문 이렇게 그냥 점도표 찍듯이 맞아. 땅땅 이렇게 그냥 뭐 갑자기 있다가, 특히 대형주택 같은 경우에는 뭐 3억이 뛰고 5억이 뛰고. 아니, 대형평은 서울 강남권 대형평은 한 방에 20억 되고 이런 거예요. 20억 거래가 40억 되고 이런 식으로 돼가지고 시장성을 많이 좀 잃은 가격이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똘똘한 채는 전 정부 부동산 정책의 결과물이었기 때문에 그게 지금까지 이어지는 건 어쩔 수 없다고 생각을 하고, 그리고 제 생각은 한 2년 정도는 버퍼 기간이 존재하고, 그러니까 두 개의 정책이 서로 같이 혼란기가 존재하고, 그리고 한 2, 3년 차부터는 윤석열 정부의 그 결과물로 시장이 좀 변하지 않겠는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그럼 지금 미분양 쌓이고 있다고 하잖아요. 요게 그러면 지금 조자님 말씀하신 약세장 진입이라고 하셨으니까 위험한 수치로 봐야 할 건가요? 지금 현재의 수치는 어떻게 보세요? 그러니까 미분양을 금융위기 수준이랑 비교하면은 네네. 뭐 전혀 위험하지 않은 레벨이라고 할 수 있는데, 그렇죠. 미분양 역시 작년 4분기를 기점으로 올라오고 있기 때문에 그거를 봤을 때는 요즘에 그 불안한 시장 분위기를 반영하고 있다고 보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서울도 최근에는 좀 미분양이 나오고 있죠. 그러니까는 무순히 청약을 하고 있는데, 전체적으로 부동산 시장의 투심이 많이 줄어들어서 나오는 현상인 것 같습니다. 투심 얘기하셔서 사람들 심리가 좀 얼어붙은 것 같은데 어떤 것 같으세요, 보면? 저는 최근에 이런 생각을 좀 더 많이 하게 됐는데, 네. 부동산은 기본적으로 주거 서비스의 측면이 있고요. 그 다음에 자산 시장으로서의 측면 두 가지가 존재를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주거 서비스라는 거는 2년 또는 4년 임대차 대비해서 계속 거주할 수 있는 안정성을 주는 거기 때문에 네. 기본적으로 임차보다는 매매가가 높을 수밖에 없는 거고, 그리고 자산 시장으로서의 측면은 원래는 저는 아주 그렇게 세진 않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게 2010년대 중후반을 거치면서 주택 시장이 GDP 대비해서 굉장히 초과 상승하는 한 딱 5년, 이 5년을 저희가 경험하면서 부동산도 투자 자산의 일부로 사람들이 이제 많이 생각을 하게 됐거든요. 그래서 주식이나 부동산 이렇게 투자 대안으로 생각을 하게 됐는데, 최근에는 그러니까 이 결과물이 어떻게 흘러가고 있냐면은 자산 시장으로서의 성향이 강화되면 강화될수록 변동성이 커져요. 네네. 저희가 주식을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네. 그리고 주거 서비스 측면의 성향이 강화되면 강화될수록 변동성이 별로 없다고 생각하고, 이거는 장기적으로 그냥 우리나라 GDP 선 따라간다고 생각하거든요. 요새는 제가 이걸 임대차 3법의 역습이라고 부르고 싶은데, 임대차 보호법에서 거주기간을 4년으로 바꿔줬잖아요. 네네. 이게 거주기간 4년으로 바꿔주니까 종전에는 임대차 기간이 2년이고 자가는 평생 거주고, 이제는 4년 거주고 평생 거주니까 2년에서 4년으로 바뀐 부분으로 인해 가지고 이게 사람들한테 주택을 이제는 주거 서비스로 좀 접근하는 게 약해졌어요. 옛날에는 2년마다 계속 옮겨야 되니까 너무 불편해서 사고 말지. 네, 사고 말지. 한 3번 이사 한 번 하고 나면 넉다운 돼가지고 스트레스. 네네네. 저도 막 신혼으로 마련했던 집이 2년도 안 됐는데 1년 3개월 만에 집주인이 아르신 고친다고 나가달라고 하니까 나가면서 이렇게 계속 있다가는 계속 2년마다 이사를 가야 될 것 같으니까 주택을 취득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집을 사게 됐던 케이스였는데, 임대를 한 3번 사신 분들은 다 힘들다고 느끼세요. 다 힘들다고 느끼고, 근데 이제는 한 번 살면 4년은 가요. 그리고 우리나라 주담대 통계를 보면은 주담대 이제 몇백 주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면은 뭐 800주 있다고 치면은 그게 설정된 거는 5년이 안 되는 게 80%가 넘어가요. 그러니까 5년 이내 주담대가 80%가 넘어간다는 거는 사람이 집을 사더라도 그 중에 한 7, 80%는 좀 이사를 한다는 거죠. 주담대를 바꿔가면서 저희가 35년 만기, 30년 만기 주담대를 다 갚는 사람 별로 없고,
그 이사를 가면서 종전 걸 상환하고 새로 열고 이러거든요. 그러니까 이 4년 임대차가 주는 주거 서비스의 그 강점이 요새 좀 커져가지고 그래서 주거 서비스 측면에서 옛날에는 그냥 어떤 거냐면은 주택 가격 좀 조정기 오더라도 실수요자면 그냥 살아. 그렇죠. 어차피 2년마다 계속 가는 거 이렇게 이사를 가야 되는 게 얼마나 불편하냐. 그러니까는 임대 대비 자가가 무조건 유리하니까 무조건 사 이렇게 말이 나왔는데 이제는 4년 임대차가 되니까 그만큼은 아니라는 거죠. 네. 조금 주거 서비스로서의 측면의 주택이 좀 약해졌어요. 반대로 그러니까 더더욱 자산 시장으로서의 주택이 차지하는 비중이 더 커진 것 같고 부동산은 결국 돈 벌려고 사거나 아니면 빠질 것 같으면 팔거나 이런 제안을 하는 사람이 요즘에 많아졌고 그리고 뭐 심지어 1주택자들한테도 그러니까 주택가격 조정하면 뭐 정리하라고 한다거나 막 이런 식의 정말 투자 자산으로서의 그 제안들이 요즘에 그리고 시장에서 그렇게 해석하는 게 많아진 걸 느껴가지고 2년 전과 정말 많이 달라졌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임대차 보호법 시작 전과 후가 실수요자에게 전달하는 메시지나 실수요자들이 느끼는 것도 그렇고 많이 달라져서 그래서 요새 어떤 분위기냐면은 전반적인 매크로 환경이 안 좋고 자산 시장이 좀 침체될 것 같은 느낌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주택도 자산 시장으로서 더 비중을 많이 두고 있기 때문에 그럼 주택도 지금 뭐 살 필요가 있어? 이러면서 심리가 정말 완전히 얼어버리는 것 같은 그런 걸 요새 느끼고 있습니다. 이건 뭐 심리 지표로 발표가 되지만은 왜 그렇게 낮아지고 있나를 좀 봤을 때 이런 부분이 확실히 좀 많이 차지하고 있는 게 아닌가 이런 저는 생각입니다. 그 2년이 4년으로 늘어나면서 그런 메리트가 좀 떨어진 부분도 있지만 여기서 한 가지 확인하고 싶은 거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어쨌든 지금 조정기를 겪고 뭐 침체기 겪는다 할지라도 지금 저자님도 대한민국 집값이 어쨌든 지금까지는 역사적 우상향했잖아요. 네. 지금 앞으로도 뭐 침체기 있더라도 우상향할 거라는 거는 생각하시나요? 장기 우상향을 너무 당연한 거죠. 네네네. 그렇죠. 그거는 우리나라가 망하지 않는 이상은 장기 우상향 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러면 올해 하반기랑 2023년 이제 부동산 시장 이제 전망, 아까 침체기 초입이라 하셨는데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만약에 뭐 하락한다면 혹시 몇 퍼센트 뭐 그런 것도 아니요. 그러니까 올해 하반기부터 내년까지 전망이 그냥 제일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 개인적인 생각은 매크로랑 약간 비슷한 것 같은데 위로 갈지 아래로 갈지 모르는 혼재된 상황과 혼란스러운 데이터들이 동시에 나오기 시작을 하면서 그렇죠, 맞아요. 시장이 갈피를 못 잡고 그냥 요 안에서 어떤 점도표는 위에 찍혔다가 어떤 실거래 점도표는 아래 찍혔다가 막 와리가리 하면서 그냥 현재와 같은 그런 분위기가 조금 더 이어질 것 같고요. 그리고 개인적으로는 올해보다는 내년이 좀 더 부동산은 영향을 좀 받는 해가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부동산은 기본적으로 금융시장 대비해서는 좀 비탄력적인 부분이 있고 그리고 이런 임대차 계약이나 매매 거래가 뭐 상시 이루어지는 게 아니다 보니까 그리고 과거 금융위기 때도 2008년에 바로 막 코스피 반토막 날 때 부동산 시장이 그렇게 된 게 아니라 그게 준공되면서 2010년, 11년 전으로 한 2년 레깅으로 시차를 받아서 영향을 받았었거든요. 그러니까 어쨌든 기본적으로 수요 공급이 다 비탄력적인 부동산 시장의 특성상 가격도 좀 비탄력적으로 움직일 것이고 그래서 올해는 그냥 완만하게 약세를 기록할 거라고 생각이 되고 내년은 지금 거시가 안 좋은 만큼을 뭐 후행해서 내년에 좀 반영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본격적인 만약에 하락이 온다면 그건 내년이 될 것이다. 네, 만약에 매크로가 지금보다 좀 더 깨지면은 내년이 좀 더 영향을 받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 내년에 좀 이게 증폭될 수 있는 요인 중에 하나는 지금 2017년부터 2021년까지 주택 가격이 계속 올랐잖아요. 그렇죠. 정확히 말하면 14년부터 올랐는데 14년. 저희가 체감으로 할 때는 문재인정부 들어와서 올랐거든요. 그러니까 그냥 크게 올랐죠. 네, 17년. 그리고 그게 크게 올랐다는 게 틀린 게 아닌 게 17년부터는 GDP 대비 초과 상승했어요. 저희가 GDP 올라가는 만큼 집값이 올라갔다면은 그 GDP가 결국 우리의 소득이기 때문에 우리 소득 늘어나는 만큼 집값이 올라서 별로 오르는 게 아니고 이 정도 당연히 올라갔다라고 느끼는 건데 GDP 대비 초과 상승하게 되면은 저희 월급보다 많이 오르게 돼가지고 그래서 뭐야 집값을 못 따라가겠다. 내가 집을 사지 못하면 나 혼자 가난해질 것 같다고 해서 요새 막 벼락거지라는 얘기가 나오게 된 그 시점이 GDP 대비 주택 가격이 초과 상승했던 17년도부터니까 이게 틀린 느낌은 아니에요. 근데 2017년부터 그냥 계속 상승을 한 그게 그냥 다 상승한 것처럼 보이지만은 2017년부터 2020년까지는 전세가는 굉장히 안정적인데 매매만 올랐고요. 그리고 2020년, 21년 두 해 연도는 전세와 매매가 똑같이 움직였거든요.
그래서 20년과 21년은 전세가 좀 매매를 밀어 올린 그런 케이스고, 그러니까 강남을 얘기하셨으니까 강남권을 예로 하면은 20년 초반에 34평 기준으로 22억 정도였는데 그 당시 전세는 12억 정도였어요. 그래서 매매 전세 갭이 10억 정도 됐는데요. 2010년 하반기 때 임대차법 개정하면서 전세가가 18억까지 올라가요. 그러니까 매매 전세 갭이 확 줄잖아요. 매매가가 올라가겠죠. 네, 그러니까 22억인데 전세가가 12억에서 18억까지 올라가니까 여기 4억 남잖아요. 그래서 이 사람은 어차피 한 10억 정도 있어서 이거를 전세 끼고 집을 살 수 있는 에쿼티가 있었던 사람인데, 이 사람 입장에서는 이거를 충분히 살 수 있는 환경이 되니까 이 전세가 올라간 만큼 자기 에쿼티를 더해가지고 이 집 가격이 바로 거의 그대로 28억까지 올라가요. 그러니까 이게 20년 하반기부터 21년까지 있었던 전반적인 흐름이고, 이거는 다른 지방도 똑같아요. 4억 전세 매매 치료인데 전세가 6억이 되니까 3억 갭이었는데 나는 3억의 에쿼티가 있으니까 이 집은 그러면은 뭐 한 6억까지 올라가니까 9억까지 올라갈 수 있는 거고, 이런 식으로 다 올라갔는데, 그래서 지난 긴 기간 동안에 초반에는 다른 이유로 갔던 거고요. 지난 2년은 전세가 초강세가 나오면서 갔었던 거여 가지고, 내년에 제가 좀 불안하게 보는 포인트는 그 전세 가격 정점이 작년이었단 말이죠. 21년도. 그래서 23년도에 갱신 계약은 21년도보다 낮아질 가능성이 좀 높아서, 네, 그게 임대인 입장에서는 현금으로 문제를 만들어내니까 전세금을 조금 깎으면서 돌려줘야 되는 이슈가 생기고, 그리고 요즘에 금리가 올라간 부분 때문에 전세보다는 월세가 더 유리하다는 그런 판단이 같이 합쳐지게 되면서 전세보다는 월세를 선호하는 그런 임차 시장 분위기가 임대인들한테는 현금 흐름 문제를 만들어낼 수가 있고, 이게 2023년에 그런 후행적인 거랑 결합해가지고 조금 안 좋아질 수 있는 그런 스토리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지금 월세로 조금 많이 갔다고 했는데, 그래서 월세 시장이 굉장히 폭등하고 있는 거 아닌가요? 아, 예, 맞습니다. 맞습니다. 그러니까 월세가 폭등한다기보다는 이런 아까의 경우에 전세 4억에서 전세가 6억이 되면은 그거를 2억을 더 조달을 해야 되는데 그게 쉽지 않잖아요. 쉽지 않죠. 전세 4억 살면서 보통 80%까지 빌릴 수 있으니까 3억 2천 전세 받고 자기 돈 8천만 원 넣어가지고 살고 계신데, 전세를 6억을 해야 되면은 물론 6억도 6, 8, 48, 4억 8천까지 빌리고 자기 돈 1억 2천 넣어서 전세 6억을 채울 수가 있는데, 말이 몇 천만 원이지 그 몇 천만 원 조달하기가 생각보다 어렵거든요. 그래서 2020년 하반기부터 나타났던 전반적인 특징, 신용대출이 어마어마하게 늘어나요. 월에 1점 몇 조 원대 신용대출이 막 4조씩 평균적으로 늘기 시작해서 신용대출로도 그러니까 그런 거를 막 커버하고 있었던 거고요. 더 이상 그 보증금이 못 올라가는 레벨까지 가니까 그다음부터 월세로 바뀌게 된 게 한 꼭지고, 두 번째는 올해 들어서는 다만 임차료는 작년 4분기 고점으로 이제 내려오고 있는데, 그래서 이거는 좀 다행스러운 부분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임차료가 많이 올라간 레벨이고, 그리고 지금 전세 보증금을 좀 빌려보려고 했더니 조달금리가 막 5%씩 나오니까 이거 1억당 월 35만 원으로 전환하면은 4.1%고 월 30만 원으로 전환하면은 3.6%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그냥 월세 전환하는 게 대출금리보다 더 싸다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그래서 전세 4억에서 전세 6억으로 올려주느니 보증금 4억 유지하고 2억 올려주는 부분만큼은 그럼 우리 월 70만 원 더 내겠다, 이렇게 선택하는 가구가 많아지면서 전체적인 임차 계약에서 월세화 비중이 늘어나고 있는 게 또 특징 중에 하나입니다. 근데 이 생각이 금리가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그러니까 월세로 전환하는 게 임차료가 더 싼 거니까, 그러니까 임차인들 입장에서는 월세 전환의 니즈를 많이 느낄 거거든요. 그래서 월세를 전환하고 임차인들하고 어쨌든 보증금을 유지해야지 그 갭이 유지가 되니까 보증금 돌려줄 돈은 임대인도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는 내년에 이게 좀 충돌할 것 같습니다. 그 충돌하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그거는 그러니까 힘싸움이 일어나가지고 그러니까 임차 우위냐 임대 우위냐 그 시장이어서 이렇게 할 것 같은데, 저 개인적으로는 그러니까 종전에는 임대인들에게 완전 유리한 환경이었다면은 이제는 임차인들에게 좀 유리한 환경이 펼쳐지고 있다고 생각해서 임대인들이 내년에 조금 고통을 입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방금 전에 이제 그 GDP 관련 얘기하면서 이제 집값 비싸다는 얘기해 주셨는데, 현재 어쨌든 사상 최고 수준의 밸류에이션에 도달해 있는 부동산 주택 가격인 거잖아요. 네. 이게 어느 정도 비싼 건지 그럼 데이터로 좀 말씀해 줄 수 있을까요? 네. 그 데이터는 제가 생각할 때 제가 우리나라 GDP 대비해서 주택의 시가총액 데이터는 제가 처음 제시를 했는데요. 그냥 그 처음에 막 그 부동산 하시는 분들이 제 이름 이렇게 얘기한다고 했던 거는, 제가 이런 쓰잘데기 없어 보이는 그런 잡 데이터들을 잘 조합을 해가지고 뭔가 인사이프한 그런 영감을 주는 것들을 과거에 좀 했었어가지고, 제가 막 현업 경쟁력이나 막 실물에 막 몇십 채씩 주택을 하고 그러지 않았지만은
좀 들을 만한 얘기를 가끔 한다 이렇게 해가지고 투자하신 분은 많이 아시더라고요. 전문가들이 레퍼런스를 많이 하죠. 일반 보시는 분들은 저를 이제 전망 틀린 놈이니까 그냥 완전히 그냥 아웃시켰지만 근데 그것도 어떤 거냐면은 결국 그 나라 GDP 대비해서 주택의 시가총액이 지금 현재는 어느 정도냐면은 2020년 말 통계까지밖에 없는데 이게 3.0배입니다. 3.0배인데 2021년에 저희 주택시장 어마어마하게 올랐기 때문에 아마도 이게 GDP 대비 3.3배가 넘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마 보통 몇 배가 뭐 적당한 거죠? 우리나라 장기 평균은 2.3배였어요. 한 94년부터의 장기 평균은 2.3배였는데 이게 2017년부터 급상승하기 시작해가지고 그래서 이게 그 말씀드린 것처럼 소득 대비 GDP는 결국 국민소득이어서 가계기업 정부로 가는 소득의 총합산이니까 거기서 GDP도 뜯어보면 가계소득이 어마어마하거든요. 가계소득의 대부분 다 급여소득이기 때문에 우리의 소득 대비해서 집값이 얼마 정도 높은 레벨인지를 표시해 준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게 3.3배니까 한국 역사상은 최고치 찍은 거고 안타깝지만 글로벌리 주택만 하우징 마켓캡을 해가지고 GDP로 나눠서 통계 제공을 안 해요. 그래서 이거를 조사하려면은 그렇게 발표하는 나라가 있으면 운 좋게 그 수치를 인용하는 거고 없으면은 하우징 마켓캡을 따로 계산해야 되는데 이 주택 시총을 따로 계산하기가 엄청 어렵잖아요. 우리나라도 주택 시총 계산하기가 생각보다 어렵거든요. 그래서 이게 그나마 그 진로우라는 미국 프라테크 기업이 진로? 진로우? 요거. 아니요. 왜 그러세요? 이런 드립을. 제가 이런 김작가 채널이 잘 되는 이유가 이런 것 해주세요, 때문에. 그러니까 거기서 그 미국의 주택이 한 1억 4천만 원 정도 있는데 평균 주택 가격 대충 곱하면은 미국 주택 시총이 나오거든요. 미국 같은 경우에 GDP 대비 주택의 시가총액이 2.6배, 7배 이 정도 되는데 우리나라가 이제 그걸 넘어갔으니까 저희가 주식시장은 미국 대비 저평가 받고 있고 부동산 시장은 미국 대비 상당한 고평가 레벨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한국 역사상 체감적으로 지금이 제일 비싼 거예요. 네. 지금이 제일 비싸다. 네.